퀀텀 이노베이션즈 타워의 최상층은 아래층의 분주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이유진을 맞이한 것은 숨막히는 정적과 인공적으로 조절된 서늘한 공기였다. 그녀의 굽 낮은 구두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듯한 푹신한 카펫 속으로 파고들며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이곳은 평범한 직원들이 감히 발을 들일 수 없는 제왕의 영역이었다. 유진은 가슴에 서류 파일을 꼭 껴안았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지만 그것은 긴장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하는 전사의 비장함에 가까웠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갓 대학을 졸업한 평범한 인턴에 불과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몸에 꼭 맞지만 값싸 보이는 정장은 그녀를 수많은 익명의 젊은이들 중 하나로 만들었다. 그녀는 일부러 복도 끝에 있는 다른 사무실들과는 달리 아무런 명패도 붙어 있지 않은 육중한 원목문으로 향했다. 다른 이사들의 사무실은 모두 비서 데스크와 함께 복도를 따라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지만 이 문만은 홀로 고고하게 자리하며 그 너머의 인물이 누구인지를 암묵적으로 과시하고 있었다. 유진의 임무는 원래 재무팀의 박 이사에게 2분기 보고서를 전달하는 것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의도적으로 그 목표를 비껴갔다. 문에 다가갈수록 심장이 맹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닌 사냥감을 목전에 둔 사냥꾼의 아드레날린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연약하고 머뭇거리는 듯한 동작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했다. 똑똑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희미하게 울렸다. 잠시 후 문 너머에서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들어와. 그 짧은 한마디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유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문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리자 압도적인 공간이 그녀를 덮쳤다. 사무실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 풍경은 마치 잘 만들어진 예술작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가구들이 최소한으로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 하나하나가 엄청난 가격표를 달고 있음을 짐작게 했다. 공기 중에는 비싼 가죽과 희미한 시가 그리고 남성적인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중심, 도시의 전경을 등지고 거대한 책상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퀀텀 이노베이션즈의 CEO 강태준.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침입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날카롭게 뻗은 눈썹, 오만한 빛을 담고 있는 깊은 눈,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둘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표정. 그는 옥좌에 앉은 젊은 황제와도 같았다. 그의 시선이 유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는 데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유진은 완벽하게 계산된 당혹감과 공포를 얼굴에 떠올렸다. 그녀는 겁에 질린 작은 동물처럼 몸을 움츠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박 이사님 사무실을 찾고 있었는데 여기가 아닌가 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신입 인턴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히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연약함을 연출했다. 강태준은 처음에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지만 곧이어 그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영역의 실수로 발을 들인 겁먹은 사슴이라니 지루한 오후의 작은 여흥거리로는 나쁘지 않았다. 그는 몸을 의자에 깊숙이 기댔다. 인턴인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파일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 서류는 뭐지? 아, 이건 재무팀 분기 보고서입니다. 박 이사님께 직접 전달해 드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유진은 마치 신문을 받는 죄인처럼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이성이 그의 모든 반응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 말투, 자세 하나하나가 그녀의 계산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권력에 취해 있었고 자신의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소유할 수 있다고 믿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강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185cm가 넘는 큰 키에 완벽한 비율의 몸은 최고급 맞춤. 정장 아래에서도 그 존재감을 뚜렷이 드러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움직임은 먹잇감에게 접근하는 흑표범처럼 우아하고 위협적이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의 차가운 문이 그녀의 퇴로를 막았다. 그녀는 완벽한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박 이사 사무실은 반대편 복도 끝이야. 신입이라 아직 건물이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군.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가까이서 맡은 그의 향수 냄새는 지독할 정도로 강렬해서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하지만 유진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가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조금만 더 계획대로. 그는 유진의 손에서 서류 파일을 부드럽게 빼앗아 옆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등을 스치는 순간 그녀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몸을 살짝 떨었다. 물론 그 떨림 또한 계산된 연기였다. 강태주는 그녀의 반응을 즐기는 듯 입꼬리를 더욱 끌어올렸다. 그는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려 자신과 눈을 마주치게 했다. 공포로 흔들리는 눈동자, 그것이 그가 보고 싶어 했던 것이었다. 이름이 뭐지?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숨결에서 나는 희미한 위스키 향이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유진입니다. 그녀는 간신히 대답했다. 강태준의 눈이 만족스럽다는 듯 가늘어졌다. 그는 이 순진하고 겁에 질린 인턴이 자신의 권위와 매력 앞에 완전히 압도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졌고 지금 이 순간 그는 눈앞에 이 작은 호기심을 맛보고 싶었다. 유진이라. 그는 그녀의 이름을 음미하듯 되뇌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예고도 없이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을 덮쳤다. 그것은 부드럽거나 낭만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 힘있고 일방적인 입맞춤이었다. 놀라움과 굴욕감으로 유진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몸은 돌처럼 굳었고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이것이 그녀의 계획의 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닥쳐온 역겨움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굳어버린 표정 아래에서 그녀의 이성은 냉혹하게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의 입술의 감촉,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꽉 잡는 압력까지. 이 모든 것이 훗날 그를 무너뜨릴 무기가 될 터였다.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는 눈앞에 연약한 초식 동물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위장한 독사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짧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지나고 강태준이 입술을 떼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충격에 빠진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녀가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혹은 분노에 차서 자신을 밀쳐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유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유리 같은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모습은 그의 정복욕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이 게임에서 자신이 완벽한 승자라고 생각했다.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알겠나, 이유진 인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협박이었고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었다. 그는 테이블에서 서류 파일을 다시 집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는 등을 돌려 다시 자신의 책상으로 향하며 말했다. 이제 가봐. 박 이사가 기다리겠군.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한치의 관심도 없다는 태도였다. 유진은 기계적인 인형처럼 몸을 돌려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까지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고 겁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자 그녀의 표정에서 모든 감정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공포에 질려있던 눈빛은 차갑고 예리한 칼날처럼 변했고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강한 결의가 느껴졌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역겨운 감각이 아직도 입술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성공했다. 강태준, 네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나를 얕본 것이야.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을 때 이유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그녀는 곧장 화장실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순간 그녀를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긴장의 끈이 툭 끊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변기 뚜껑에 주저앉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강태준의 역겨운 향수 냄새와 위스키 향이 아직도 폐부 깊숙이 밝혀 있는 듯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면대 앞으로 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연약하고 겁에 질린 인턴 그 자체였다. 창백한 얼굴, 살짝 붉어진 눈가, 그리고 굴욕감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 강태준이 보았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을 틀어 세차게 얼굴을 씻었다. 마치 그의 더러운 흔적을 지워내려는 듯 입술을 거칠게 문질렀다. 몇 분 후 화장실을 나서는 그녀는 다시 완벽한 가면을 쓴 상태였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인사팀이 있는 15층으로 향했다. 그녀의 계획 2단계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파문을 일으키되 그 파문의 진원지가 자신이 아님을 위장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었다. 그녀는 인사팀 사무실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는 연기를 하며 안을 들여다보았다. 마침 한 직원이 그녀를 발견하고 용건을 물었다. 저 김수진 부장님을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인턴십 관련해서 상담 드릴 것이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하게 떨리고 있었다. 인사부장은 보통 인턴이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절박해 보이는 태도는 직원의 동정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잠시 후 그녀는 딱딱한 표정의 중년 여성 김수진 부장 앞에 앉을 수 있었다. 김 부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유진을 훑어보았다. 무슨 일이죠, 이 유진 인턴? 문제가 있나요? 그녀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지만 유진은 그 이면에 숨겨진 예리한 호기심을 놓치지 않았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한참을 망설였다. 그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고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모호하게 말하며
김 부장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김 부장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다. 무슨 오해 말인가요? 똑바로 말해봐요. 이곳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곳이에요. 유진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오전에 서류를 전달하러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아주 높으신 분의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높으신 분이라는 단어에 미묘한 힘을 실었다. 퀀텀 이노베이션즈에서 인턴이 길을 잘못 들어 마주칠 수 있는 아주 높으신 분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김 부장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유진은 똑똑히 보았다. 그분이 좀 친절하셨는데 그 방식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유진은 결코 강태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키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부담스러운 친절이라고 표현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노련한 인사부장은 그 행간의 의미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었다. CEO 강태준의 여성 편력에 대한 소문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김 부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 회사 전체가 뒤집어질 것이다. 결국 김 부장은 가장 안전한 길을 택했다. 이해했어요. 아마도 그분은 격려의 의미였을 겁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아요. 앞으로는 담당 부서 외에는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늘 일은 나만 알고 있겠습니다. 그녀는 유진을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순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장님, 조언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인사팀 사무실을 나오며 유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씨앗은 뿌려졌다. 김 부장은 절대 이 일을 혼자만 알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분명 신뢰할 만한 다른 임원에게 이 사실을 넌지시 흘릴 것이고 소문은 꼬리를 물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갈 것이다. 강태준은 당장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겠지만 그의 완벽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 균열은 유진 자신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불안과 의심에 의해 시작될 터였다. 회사 건물을 나선 유진은 곧장 근처의 낡은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잠이 덜 깬 듯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유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지만 너무나도 익숙했다. 아버지의 가장 친한 동료이자 유일하게 믿을 수 있었던 사람. 박선우 부장이었다. 박 부장님, 저예요. 이 박사님 딸, 유진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유진은 그의 충격과 혼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진이, 정말 유진이 맞니? 어떻게, 오랜만이에요. 아저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저녁 7시 남대문 시장 칼국수 골목에 있는 할머니네 가게에서 뵐 수 있을까요?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아니었다. 전화를 끄는 유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강태준에게 던진 미끼는 그저 연막일 뿐 그녀의 진짜 칼은 과거의 진실 속에 있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유진은 허름한 칼국수 가게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곧이어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유진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10년의 세월은
박선우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 놓았고 그의 어깨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린 듯 축 처져 있었다. 정말 유진이구나. 이렇게 컸을 줄이야. 박선우는 감회가 새로운 듯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왜 갑자기 연락을 한 거니? 그리고 어떻게 퀀텀에? 유진은 그의 말을 잘랐다. 아저씨, 아빠의 연구 노트 아직 가지고 계시죠? 그 한마디에 박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당황하며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그런 걸 여기서 어떻게, 쉿, 조용히 해라. 시간이 없어요, 아저씨. 전 모든 걸 되돌려 놓기 위해 여기에 왔어요. 강태준이 아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전 알아야겠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넌 몰라. 그놈은 사람이 아니야. 악마라고. 10년 전에도 그는 모든 걸 덮어버렸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강해졌어. 넌 그를 이길 수 없어. 위험한 짓은 그만두고 어서 떠나거라. 유진은 그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오늘 강태준 사무실에 설치하고 온 소형 녹음기에서 방금 추출한 파일이에요. 그의 다음 분기 신기술 발표 계획이 담겨 있죠. 그리고 그 기술, 아빠의 미완성 프로젝트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해요. 박선우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그는 눈앞에 앳된 아가씨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건 승부사를 보고 있었다. 아저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아빠가 남긴 자료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강태준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숨겨두셨을 거예요. 아저씨는 그걸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박선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유진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오랜 친구에 대한 의리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길고 긴 한숨을 내쉬며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는 만약을 대비해서 백업 시스템을 만들어 뒀다. 회사의 메인 서버와는 완전히 분리된 오래된 지하자료 보관실의 구형 서버에 숨겨져 있지. 아무도 그 존재를 모를 거다. 하지만 접근하기 위해선 3개의 보안키가 필요해.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2개는 강태준과 그의 신복인 최 이사 손에 있다. 그 순간 유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드디어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문이 열린 것이다. 늦은 밤 칼국수 가게를 나선 유진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오히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박선우 부장이 건넨 정보는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었다. 3개의 열쇠. 그중 2개는 원수의 소나기에 있었다. 그것은 마치 철옹성으로 둘러싸인 적의 심장으로 향하는 3개의 관문과도 같았다. 버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그 불빛들 속에서 10년 전의 기억이 유령처럼 피어올랐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였다. 물리학자이자 천재적인 개발자였던 이선호 박사는 딸에게만큼은 다정하고 유쾌한 친구였다. 주말이면 그는 어린 유진을 자신의 연구실로 데려가곤 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땜남 냄새와 복잡한 회로, 기판, 끊임없이 돌아가는 쿨링팬 소리는 유진에게 가장 아늑한 자장가였다. 아버지는 빛나는 눈으로 미래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유진아, 아빠가 지금 만드는 건 프로메테우스라고 부를 거야. 인류에게 새로운 불을 가져다 줄 혁신이지. 에너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꿈 같은 기술이란다.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그의 연구에 대한 열정은 전염성이 강해서 어린 유진조차도 그 위대함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곁에는 늘 그림자처럼 한 남자가 있었다. 강태준. 당시 그는 아버지의 가장 촉망받는 수제자이자 오른팔이었다. 그는 유진에게 항상 친절했다. 맛있는 간식을 사다 주었고 어려운 과학 원리를 쉽게 설명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유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야망을 어렴풋이 느끼곤 했다. 아버지가 학계의 주목을 받을 때마다 강태준의 눈에서는 선망과 함께 섬광 같은 질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녀는 몇 번이고 목격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불길한 신호였다.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아버지를 기다리던 집으로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검찰 수사관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그들은 집안의 모든 것을 헤집어 놓았다. 이선호 박사가 회사의 기밀 기술을 해외에 팔아넘기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였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아버지의 얼굴과 함께 파렴치한 배신자라는 자막이 흘러나왔다. 세상은 순식간에 등을 돌렸다. 유진은 아직도 그날 법정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증인석에 선 강태준은 슬픔과 비통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신이 얼마나 스승을 존경했는지를 토로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증거라며 조작된 이메일과 계좌 내역을 제출했다. 저는 이 박사님을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그분을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눈물의 배심원들은 감동했고 여론은 완전히 기울었다. 아버지는 마지막 진술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저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조작된 함정입니다. 강태준,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의 절규는 거대한 음모의 벽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결국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고 며칠 뒤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하지만 유진은 믿지 않았다. 아버지는 절대 스스로 죽음을 택할 사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집, 명예,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까지. 어린 유진은 하루아침에 천재 과학자의 딸에서 파렴치한 범죄자의 딸로 전락했다. 그 후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녀는 복수를 맹세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강태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지난 10년을 칼날 위에서 살아왔다.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해 퀀텀 이노베이션즈의 인턴으로 들어온 것도 모두 이날을 위해서였다. 버스가 낡고 허름한 동네의 정류장에 멈춰섰다. 유진은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와 버스에서 내렸다. 그녀가 사는 곳은 도시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옥탑방이었다. 좁은 방 안에는 책상과 침대, 그리고 낡은 컴퓨터가 전부였다. 하지만 벽 한쪽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개요도와 관련된 자료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이곳은 그녀의 작전 사령부이자 복수를 향한 성소였다. 며칠이 지났다. 유진은 회사에서 여전히 어수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인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CEO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소문은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몇몇 여직원들은 그녀를 동정의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남자 상사들은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조심스러워졌다. 강태준은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유진은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권력을 시험하며 이 작은 소동을 즐기고 있을 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유진의 개인 이메일로 발신인 불명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제목도 내용도 없이
단 하나의 첨부 파일만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그것은 오래된 도서관의 도서 대출, 카드 이미지였다. 특정 책의 청구 기호와 함께 유진은 그것이 박선우 부장이 보낸 신호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결심을 굳힌 것이다. 퇴근 후 유진은 메시지에 적힌 시립 도서관으로 향했다. 낡은 책 냄새와 정적이 가득한 그곳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갖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그녀는 청구 기호를 따라 인적이 드문 역사 서적 코너로 들어갔다. 약속된 책을 꺼내자 책장 너머의 그림자 속에서 박선우 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 전보다 더 깊은 수심과 결의가 함께 서려 있었다. 많이 생각했다. 이대로 진실을 묻어버린다면 나는 평생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볼 낯이 없을 거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이것이 첫 번째 열쇠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맡겼던 보안 토큰이지.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하 서버에 접근할 수 없어. 물리적인 접근 권한 자체가 최 이사와 강태준에게 통제되고 있거든. 유진은 상자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럼 나머지 두 개의 열쇠는 어떻게? 박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의 것을 직접 훔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대신 내 아버지가 남긴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는 자신이 언젠가 배신당할 것을 예감했던 것 같아. 그래서 회사의 메인 서버 곳곳에 디지털 브레드크럼을 숨겨두었다. 빵 부스러기처럼 흔적을 남겨둔 거지. 그는 유진에게 낡은 수첩을 건넸다. 그 안에는 암호처럼 보이는 숫자와 문자의 조합이 적혀 있었다. 이것이 시작점이다. 15년 전 폐기된 트리톤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숨겨진 오래된 로그 파일이야. 그 안에 다음 단서가 있을 거다. 내 아버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오래된 데이터의 바닷속에 진실로 향하는 지도를 그려놓은 게야. 아마 그 길의 끝에는 최 이사나 강태준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약점이 있을지도 모른다. 박선우는 마지막으로 유진의 어깨를 잡았다. 조심해야 한다, 유진아. 넌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존재를 상대하고 있는 거야. 들키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진은 홀로 남아 손안의 보안 토큰과 수첩을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심장에서 끓어올랐다.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유진아, 진실을 밝혀다오.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이제 거대한 데이터의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아버지가 남긴 빵 부스러기를 찾아 나설 시간이었다. 옥탑방의 작은 책상 위, 낡은 노트북의 화면 불빛이 이유진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바깥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손안에 든 아버지의 수첩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미로의 입구이자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 유일한 지도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퀀텀 이노베이션즈의 내부 서버에 접속했다. 일개 인턴에게 주어진 접근 권한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난 10년간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을 갈고 닦아왔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평범한 인터넷 업무용 계정으로 로그인했지만 그것은 위장에 불과했다. 그녀는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고리, 즉 수많은 직원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오래된 공유 폴더와 임시 파일 저장소를 통해 조금씩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박선우 부장이 알려준 트리톤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는 회사의 공식적인 아카이브 목록에서는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거대한 IT 기업의 서버는 결코 무언가를 완벽하게 삭제하지 않는다. 데이터는 그저 잊힐 뿐 어딘가에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그녀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논리 회로를 따라 폐기된 서버렉의 가장 깊은 곳, 디지털의 묘지 속에서 트리톤의 흔적을 추적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그녀는 목적지에 도달했다. 먼지 쌓인 창고처럼 방치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수첩에 적힌 암호와 일치하는 로그 파일을 찾아냈다. 하지만 파일은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잠겨 있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는 분이 아니었다. 분명 어딘가에 열쇠가 있을 터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모든 습관과 사고방식을 떠올리며 암호의 패턴을 분석했다.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들려주던 그리스 신화 이야기가 뇌리를 스쳤다. 프로메테우스와 트리톤. 아버지는 항상 프로젝트의 신화 속 인물의 이름을 붙이곤 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 유진, 고귀하게 태어난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이름 또한 아버지가 직접 지어준 것이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짜를 조합하여 암호키를 만들어 입력했다. 찰칵. 화면에 암호가 해제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는 순간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로그 파일의 내용은 단순한 코드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특정 날짜와 함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예산 코드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아버지가 축출되기 직전 몇 주 동안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자재 구매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코드였다.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첫 번째 빵 부스러기였다. 유진은 즉시 회사의 재무 아카이브로 경로를 변경했다. 이번에는 더 깊고 위험한 영역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며 얻은 임시 권한을 이용해 교묘하게 방화벽을 우회했다. 그녀가 찾아낸 예산 코드는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고가의 연구 장비와 희귀 금속을 구매한 기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서류상으로 구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위화감을 느꼈다. 구매 목록에 있는 몇몇 품목들은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다. 그녀는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납품업체들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정상적인 대형 공급업체였지만 유독 한 곳, 블루스톤 테크라는 이름의 회사가 그녀의 의심을 샀다.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회사였고 인터넷 어디에서도 그 실체를 찾을 수 없었다. 주소지를 검색해 보니 그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에 있는 작은 유령 사무실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령 회사를 발견한 것이다. 그때 퀀텀 이노베이션즈 타워의 최상층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표정에는 드물게도 미세한 짜증이 서려 있었다. 최근 며칠간 회사 내부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그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끼고 있었다. 자신과 신입 인턴에 대한 불쾌한 소문, 그리고 오늘 아침 보고된 경쟁사의 수상한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개별적인 사건처럼 보였지만 그의 예민한 신경은 그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감지하고 있었다. 들어와. 그의 부름에 최민석 이사가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강태준의 가장 오래된 신복이자 그의 모든 더러운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최 이사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강태준은 몸을 돌리지 않은 채 물었다. 요즘 회사에 떠도는 소문 듣고 있나? 최 이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네, 들었습니다. 신경 쓰실 가치도 없는 뜬 소문일 뿐입니다. 가치라,
강태준은 나지막이 읊조리며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뜨리는 법이야, 최 이사. 그 인턴, 이름이 이유진이라고 했나? 그 아이에 대해 알아봤나? 최 이사는 준비했다는 듯이 대답했다. 네, 평범한 인턴입니다. 학점도 우수하고 조용하며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강태준은 책상으로 다가가 시가에 불을 붙였다. 짙은 연기가 그의 얼굴을 감쌌다. 특이사항이 없는 것이 가장 특이한 점일 수도 있지. 그 아이가 내 사무실에 실수로 들어온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시작됐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분 나쁜 우연이야. 그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내 영역에 들어온 불순물을 용납하지 않아. 그 아이가 단순한 호기심 많은 풋내기든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여우든 더 이상 내 눈에 띄게 둬서는 안 되겠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처리해. 조용하고 깨끗하게. 트집 잡을 만한 실수를 유도해서 내보내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든 상관없어. 다시는 퀀텀 이노베이션즈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만들어. 최 이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맡겨주십시오. 그의 눈에서는 충성심과 함께 목표물을 발견한 사냥개 같은 잔인한 빛이 번뜩였다. 같은 시각 유진의 옥탑방에서는 결정적인 단서가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넘나들며 블루스톤 테크의 법인 등기 부등본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대표이사의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 유진은 숨을 멈췄다. 최민호. 흔한 이름이었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느꼈다. 그녀는 곧바로 퀀텀 이노베이션즈의 내부 인사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한번 침투했다. 그리고 최민석 이사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찾아냈다. 그의 남동생 이름, 그것은 바로 최민호였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의 신복인 최 이사가 자신의 동생 이름으로 유령 회사를 차리고 아버지의 연구 프로젝트 예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다. 이것은 강태준의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었다. 유진의 손이 분노로 떨려왔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음모의 실체였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암호화하여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적의 심장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는 바로 그 순간 적의 날카로운 칼날 또한 그녀의 등 뒤를 겨누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강태준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진 바로 다음 날부터 이유진을 향한 보이지 않는 압박이 시작되었다. 사냥개가 먹잇감의 냄새를 맡은 것처럼 최민석 이사의 그림자는 유진의 회사, 생활, 모든 곳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것은 노골적인 위협이 아니었다. 오히려 훨씬 더 교활하고 음험한 방식이었다. 그녀가 맡은 업무의 데이터가 미묘하게 손상되어 있거나 제출 기한이 갑작스럽게 하루 앞으로 당겨지는 식의 비열한 방해 공작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그녀의 팀 동료들조차 단순한 사고나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최 이사는 그녀 스스로 지쳐서 나가떨어지거나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러 해고의 빌미를 제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거미줄을 쳐놓고 작은 나비가 필사적으로 버둥거리다. 결국 힘이 빠져 굴복하는 모습을 즐기려는 잔인한 사냥꾼이었다. 최 이사는 유진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여했다. 지난 5년간의 아시아 시장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 분기 마케팅 전략의 허점을 찾아내라는 신입 인턴에게는 터무니없이 방대하고 모호한 임무였다. 그는 그녀에게 방대한 양의 원시 데이터를 던져주며 비열한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이 인턴은 능력이 뛰어나다고 들었어. 이 정도는 잘 해낼 수 있겠지?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는 걸 증명해 보이라고. 그 말은 칭찬의 탈을 쓴 독화살이었다. 유진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최 이사는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이미 데이터의 일부 중요 변수들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몇몇 파일에는 접근 오류를 심어 놓았다. 누구라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는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을 터였다. 그는 유진이 며칠 밤낮으로 헛수고를 하다가 결국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리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데이터를 검토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최 이사가 설치해 놓은 함정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평범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교묘하게 숨겨진 데이터의 함몰 지점과 논리적 단절이 보였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복잡한 시스템의 약점을 파고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최 이사의 방식은 그녀의 아버지가 상대했던 거대한 음모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 수준에 불과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다. 하지만 그녀가 한 일은 데이터 분석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의 보안 시스템 로그를 역추적하여 자신에게 할당된 데이터 파일에 마지막으로 접근한 관리자 계정이 누구인지를 확인했다. 예상대로 최 이사의 직속 부하인 보안팀장의 계정이었다. 유진은 그 접근 기록과 시간, 그리고 변경된 파일의 목록을 조용히 자신의 암호화된 저장소에 백업했다. 첫 번째 증거 확보였다. 그녀는 최 이사가 망가뜨린 데이터를 복구하려 애쓰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택했다. 그녀는 회사에 공개된 분기별 실적 보고서와 외부 시장 조사 기관의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여 최 이사가 준 데이터 없이도 마케팅 전략의 허점을 도출해냈다. 그것은 더욱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을 추가했다. 제공된 내부 데이터의 일부 손상으로 인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외부 데이터를 참조하였음. 보고서 제출일 아침, 최 이사는 의기양양하게 유진의 자리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피곤에 절은 얼굴을 보며 승리를 예감했다. 보고서는 준비됐나?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깔끔하게 제본된 보고서를 내밀었다. 최 이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넘겨보았다. 그의 눈은 점점 커졌. 보고서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날카로운 분석, 명쾌한 논리, 그리고 완벽한 대안 제시까지. 마지막 페이지의 문장을 읽었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이를 갈며 사무실로 돌아갔다. 첫 번째 계획은 실패했다. 이 유진이라는 인턴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끈질겼다. 그렇다면 더 직접적인 방법을 써야 했다. 그는 며칠간 유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녀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어떤 파일에 접근하는지, 심지어 점심 메뉴까지. 그는 그녀의 목에 밧줄을 걸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이라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유진은 그의 시선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사무실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허점을 보이기 시작했다. 업무 시간에 잠시 개인적인 메일을 확인하는 척했고, 동료와의 메신저에서 회사 생활에 대한 가벼운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다. 그녀는 회사 내부 자료 공유 서버에서 퀀텀 바이오 신약 임상 3상 결과 대웹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자신의 로컬 컴퓨터로 다운로드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물론 실제 파일은 그녀가 직접 만든 빈 껍데기 파일이었다. 하지만 그 파일명은
누구라도 군침을 흘릴 만한 극도로 민감한 정보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파일을 다운로드한 직후 선배, 잠깐 커피 한 잔해요라며 동료와 함께 자리를 비웠다. 10분, 그것이 그녀가 최 이사에게 준 시간이었다. 최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유진의 컴퓨터 활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파일명을 확인한 순간 그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였다. 드디어 잡았다. 인턴 주제의 회사의 1급 기밀에 손을 대다니. 이것만 있으면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 매장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였다. 그는 유진이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자마자 자신의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원격으로 그녀의 컴퓨터에 접속했다. 그는 조급한 마음에 바탕화면에 있는 퀀텀 바이오 파일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파일은 열리지 않고 오류 메시지만 뜰 뿐이었다. 그가 당황하며 몇 번 더 클릭하는 그 순간 유진이 미리 설치해둔 프로그램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다. 최 이사의 관리자 계정이 그녀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접속한 시간, 그의 IP 주소, 그리고 특정 파일을 열려고 시도한 모든 행위가 스크린샷과 함께 로그 파일로 차곡차곡 기록되고 있었다. 사냥꾼은 스스로 덫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자리에 돌아온 유진은 자신의 컴퓨터에 남은 흔적을 확인하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조용히 업무를 마쳤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되자 그녀는 자신의 짐을 챙기는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향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비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비서는 인턴이 무슨 용건이냐며 차갑게 그녀를 막아섰다.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떨었다.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서 그럽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컴퓨터가 해킹당한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대표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고 해킹과 감시라는 단어는 비서의 태도를 바꾸기에 충분했다. 잠시 후 유진은 다시 한번 그 거대한 CEO의 집무실에 들어설 수 있었다. 강태준은 불쾌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또 무슨 일이지? 유진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다가갔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제 업무가 방해를 받았고, 오늘은 누군가 제 허락도 없이 제 컴퓨터에 들어왔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로그 파일이 담긴 USB를 내밀었다. 이것 좀 봐주세요. 강태준은 마지못해 USB를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떠오른 로그 기록과 스크린샷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접속한 관리자 계정의 아이디는 명백히 최민석 이사의 것이었다. 자신의 지시를 따르던 사냥개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멋대로 날뛰다가 멍청하게 흔적까지 남긴 꼴이었다.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최 이사에 대한 분노와 함께 이 유진이라는 인턴에 대한 섬뜩한 의구심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이건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도록. 강태준의 목소리는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지만 유진은 그 안에 담긴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강태준은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최 이사, 당장 내 방으로 들어와.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차갑고 낮았다. 이제 사냥꾼은 자신의 주인을 상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유진은 두 마리의 맹수가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고 자신은 조용히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최상층의 CEO 집무실 안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강태준은 거대한 책상 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그 앞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최민석 이사를 아무 말 없이 노려보고 있었다. 침묵은 칼날보다 날카로웠고 최 이사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수십 년간 강태준을 보좌해왔지만 이토록 차가운 분노는 처음이었다. 그것은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고요해서 더욱 위협적이었다. 멍청한 놈. 마침내 강태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욕설보다 더한 경멸을 담고 있었다. 내가 너에게 조용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라고 했을 텐데 이게 네가 말하는 깨끗한 방식인가? 일개 인턴 계집애 하나 처리 못해서 제 발로 덫에 걸려 들어와서는 꼬리까지 잡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무실 전체를 울리는 듯한 위압감이 있었다. 최 이사는 감히 변명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경솔.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그 아이가 그걸 들고 나에게 직접 찾아왔다. 내 놈의 이름이 찍힌 로그 파일을 내 눈앞에 들이밀었단 말이다. 만약 내가 아니라 감사팀이나 언론이었다면 어쩔 뻔했지? 내 놈 하나의 멍청한 실수 때문에 1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는 걸 아는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 이사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실망을 넘어선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준은 그의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쳤다. 그 행동은 위로나 격려가 아닌 모욕에 가까웠다. 당분간 자네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손 떼도록 보안팀에 대한 접근 권한도 모두 정지시키겠다. 근신하며 머리나 좀 식히는 게 좋겠어. 이 문제는 내가 직접 처리한다. 그것은 상의가 아닌 통보였다. 강태준은 자신의 가장 충실한 사냥개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다. 최 이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그저 고개를 숙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자신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한 그는 이빨 빠진 호랑이나 다름없었다. 최 이사가 굴욕적으로 사무실을 나간 뒤 유진은 자신의 계획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음을 직감했다. 강태준과 최 이사 사이에 생긴 균열은 이제 쉽게 봉합될 수 없을 터였다. 최 이사라는 위협이 잠시 제거된 지금 그녀는 다음 목표에 집중해야 했다. 바로 강태준에게 직접 연결되는 자금의 흐름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최 이사의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 돈의 최종 목적지를 알아내야만 했다. 옥탑방의 사령부에서 유진은 밤을 새워 블루스톤 테크의 복잡한 회계 장부를 추적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다시 한번 키보드 위에서 날아다녔다. 돈은 수십 개의 대포 통장을 거치며 교묘하게 세탁되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끈질기게 그 흐름을 쫓았다. 마침내 그녀는 자금의 종착지를 발견했다. 대부분의 돈은 조세 피난처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한 투자 회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 회사의 이름은 아르테미스 글로벌 아트 펀드였다. 표면적으로는 유망한 현대 미술품에 투자하는 평범한 사모 펀드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진은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강태준의 비밀 금고라는 것을. 아버지를 파멸시키고 빼앗은 기술로 벌어들인 더러운 돈이 고상한 예술품이라는 가면을 쓰고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문제는 그곳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펀드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투자자 명단은 극비사항이었다. 최 이사의 보안키는 이제 무용지물이었다. 그녀에게는 두 번째 열쇠를 얻을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다. 유진은 목표를 최 이사 개인으로 변경했다. 권력을 잃고 근신 중인 그는 분명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터였다. 약점은 바로 그런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의 개인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조심스럽게 파고들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녀는 의미 있는 패턴을 하나 발견했다. 최 이사는 매주 금요일 밤 정기적으로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고
그 돈은 다음 날 아침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가 돈을 인출하는 은행 지점은 강남의 한 고급 호텔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 유진은 호텔의 VIP 리스트를 해킹하는 대신 더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그녀는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하여 호텔 라운지에 앉아 몇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금요일 밤 11시 그녀의 눈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최 이사가 호텔의 지하로 연결되는 비밀스러운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곳은 VVIP들만을 위한 불법 도박장이었다.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두 번째 열쇠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강태준과 같은 거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에서 그를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했다. 그녀는 퀀텀 이노베이션즈의 이사회 구성원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강태준의 사람들이었지만 단 한 명, 오수연 전무가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회사 창립 초기 멤버이자 아버지와도 함께 일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강태준의 공격적이고 비윤리적인 경영 방식에 공공연히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대쪽 같은 성품으로 유명했다. 유진은 오 전무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섣불리 접근할 수는 없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며칠에 걸쳐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의 일부를 정리하여 익명의 투서 형식으로 만들었다. 내용에는 최 이사의 유령 회사 블루스톤 테크와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예산 횡령에 대한 명백한 증거만을 담았다. 강태준의 이름이나 자신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내용은 철저히 배제했다. 이것은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의 절박한 외침처럼 보여야 했다. 그녀는 인쇄된 서류 뭉치를 봉투에 담아 퀵서비스를 이용해 오수연 전무의 자택으로 보냈다. 발신인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의 이름으로 위장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오 전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옥탑방 창문에서 멀리 보이는 퀀텀 타워를 바라보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그날 밤 오수연 전무는 자신의 서재에서 묵직한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다. 처음에는 또 다른 음해성 투서련이 생각했지만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졌다. 서류에 담긴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상세했다. 특히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프로메테우스라는 단어였다. 10년 전 자신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였던 천재 과학자 이선호가 나락으로 떨어졌던 바로 그 비운의 프로젝트였다. 당시에도 그는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강태준이 제시한 증거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의심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그는 마지막 장까지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고발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진실을 파헤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싸움이 될 터였다. 하지만 이선호 박사의 억울함에 찬 마지막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오수연 전무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보안팀이 아닌 자신이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감사팀의 옛 부하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팀장, 나오 전무일세, 자네에게만 은밀히 부탁할 일이 있네. 유진이 쏘아 올린 작은 신호탄은 마침내 거대한 성벽 안에서 응답을 얻어낸 것이다. 퀀텀 이노베이션즈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 홀은 성공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잘 차려입은 주주들과 투자자, 그리고 언론인들의 낮은 웅성거림이 기대감 섞인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단상 위 모든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선 강태주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는 이 제국의 황제였고 오늘은 그의 대관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퀀텀 이노베이션즈의 과거와 현재를 기념하고 우리가 함께 열어갈 영광스러운 미래를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지난 분기의 경이적인 실적 그래프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주주들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고 곳곳에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강태주는 그 환호를 온몸으로 즐겼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객석 한편에 조용히 앉아있는 오수연 전무에게 잠시 머물렀다. 오 전무의 표정은 다른 이들과 달리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강태주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낡은 시대의 유물, 곧 닥쳐올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의 고집 따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터였다. 강태주는 다시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극적인 흥분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퀀텀 이노베이션즈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비장의 카드, 프로젝트 제우스를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제우스, 그가 아버지의 프로메테우스를 빼앗아 붙인 오만한 이름이었다. 스크린의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개념도가 떠오르자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객석 뒤편에서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그 흐름을 끊었다. 의장, 긴급 안건을 발의합니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다. 자리에서 일어선 사람은 오수연 전무였다. 강태준의 얼굴에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오 전무님, 지금은 신기술 발표 중입니다. 안건은 잠시 후에. 하지만 오 전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회사의 존망이 걸릴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 당장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주주 동의를 얻어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청취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내부 고발자라는 단어에 기자들의 눈이 번뜩였다. 강태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이것이 오수연이 자신을 흠집내려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저희 퀀텀 이노베이션즈는 투명한 경영을 원칙으로 하니까요. 그 고발자라는 분을 단상 위로 모시지요. 어떤 근거 없는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고발자를 철저히 짓밟아 자신의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할 생각이었다. 오 전무가 뒤쪽을 향해 고갯짓을 하자 그랜드 홀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한 사람의 모습에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이 떠올랐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침착한 눈빛. 그의 지루한 오후를 달래주었던 겁에 질린 작은 사슴 같았던 인턴, 이 유진이었다. 유진은 수백 개의 시선을 받으며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태블릿 PC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강태주는 충격에서 벗어나 분노에 휩싸였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그가 소리쳤지만 오 전무가 그를 막아섰다. 대표님, 주주들의 동의를 얻은 정식 절차입니다. 유진은 강태준의 옆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보며 경멸의 빛을 담았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장내의 모든 이들에게 들릴 만큼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이유진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강태준 대표가 프로젝트 제우스라 부르는 기술의 추악한 진실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스크린과 연결했다. 첫 화면에는 블루스톤 테크라는 회사의 법인 등기 부등본이 떠올랐다. 이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입니다. 대표는 최민호, 그는 이 자리에 계신 최민석 이사의 친동생입니다. 유진은 자금 흐름도를 스크린에 띄웠다. 지난 10년간 퀀텀 이노베이션즈의 수많은 연구 프로젝트 예산 중 일부가 이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가 거액의 비자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바로 10년 전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단어가 나오자 오수연 전무의 눈빛이 흔들렸다. 강태준은 창백해진 얼굴로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저건 모두 조작된 자료야. 저 여자는 회사에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거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발악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그것은 최민석 이사가 불법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고화질 사진 여러 장이었다. 최민석 이사는 이 비자금의 일부를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거액의 도박 빚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그가 강태준 대표의 모든 불법적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장내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유진은 마지막 증거를 꺼내들었다. 강태준 대표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과 연구 성과를 모두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개발한 천재 과학자에게 모든 비자금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워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과학자의 이름은 바로 제 아버지 이선호 박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강태준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유진에게 달려들 것처럼 으르렁거렸다. 닥쳐. 그깟 이선호가 뭐라고. 그 우둔한 이상주의자가 만든 기술은 내 손에서 비로소 완성된 거야. 그 기술은 처음부터 내 것이었어야 해. 그의 입에서 나온 광기 어린 외침은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백하는 꼴이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그 끔찍한 진실을 자신의 귀로 똑똑히 들었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태블릿 PC에서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그래, 내가 했다. 그러니 어쩔 거냐. 그것은 며칠 전 유진이 설치한 도청 장치를 통해 녹음된 강태준이 최 이사를 협박하며 내뱉은 자신의 목소리였다. 완벽한 확인 사살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지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 그랜드 홀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혼란을 틈타 도망치려던 최민석 이사를 먼저 제압하고 곧장 단상 위로 향했다. 모든 것은 유진의 계획대로였다. 그녀는 오 전무에게 자료를 넘기기 전 이미 검찰에도 모든 증거를 제출했던 것이다. 수사관 2명이 굳어버린 강태준의 양팔을 붙잡았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이, 자신의 완벽했던 세상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 강태준의 텅 빈 눈은 단상 위에 홀로 서 있는 유진을 향했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자의 것이었다.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한 번의 유의로 생각했던
작은 인턴이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린 것이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가장 큰 실수는 그녀를 얕본 것이 아니라 그녀의 눈 속에 담긴 복수의 불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고 웅성거림은 거대한 파도처럼 그랜드 홀을 휩쓸었다. 한때 성공과 부의 상징이었던 공간은 이제 거대한 범죄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강태준의 오만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기자들은 필사적으로 앞으로 몰려들었다. 수갑을 찬 강태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수사관들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그의 텅 빈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유진은 단상 위에 홀로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10년이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이후 그녀의 시간은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얼어붙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길고 긴 터널의 끝에 마침내 도달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슬픔이 아닌 해방의 증표였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인턴도 복수심에 불타는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의 딸, 이선호의 딸로서 바로 설 수 있게 되었다. 오수연 전무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깊은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고생했다, 유진 양. 정말 고생 많았어. 그 따뜻한 한마디에 유진은 참아왔던 감정의 둑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그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지난 10년간 짊어져야 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씻어내는 듯했다. 강태준의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으며 경쟁사들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달려들었다. 퀀텀 이노베이션즈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지만 그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싹트고 있었다. 오수연 전무가 임시경영위원회 의장을 맡아 회사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태준의 부패한 세력을 모조리 솎아내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했다. 몇 주가 흐른 뒤 세상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언론은 연일 강태준과 그 일당의 비리를 대서특필했고 검찰 수사를 통해 그들의 추악한 범죄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이선호 박사의 이름은 마침내 오명을 벗었다. 그는 비운의 천재 과학자이자 거대한 악에 맞서다 희생된 순교자로 재평가되었다. 퀀텀 이노베이션즈는 공식적으로 그의 유족에게 사죄하고 그의 모든 연구 성과와 명예를 복권시켰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유진은 오수연 전무의 호출을 받고 오랜만에 퀀텀 타워를 찾았다. 최상층의 CEO 집무실은 더 이상 오만과 위압감으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무거운 가죽 소파는 실용적인 패브릭 소파로 바뀌어 있었다. 오 전무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직접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군. 다 자네 덕분이야.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 전무는 커피잔을 그녀 앞에 놓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유진 양,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회사는, 아니 우리 모두는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맸을 걸세. 그래서 말인데 이 사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자네에게 신설될 미래 전략 기획실의 실장직을 제안하네. 자네의 통찰력과 용기라면 이 회사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 거야. 그것은 누구라도 거절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밑바닥 인턴에서 하루아침에 회사의 핵심 임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유진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과분한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무님.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 전무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어째서지? 자네는 충분한 자격이 있네. 이건 정당한 보상이야. 유진은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제 싸움은 끝났습니다. 저는 지난 10년을 오직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목표 하나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평범한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이 유진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웃고 울고 사랑하며 평범한 행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그 안에 담긴 결의가 더욱 굳건하게 느껴졌다. 오 전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깊은 이해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자네의 결정을 존중하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게. 퀀텀 이노베이션즈의 문은 언제나 자네를 향해 열려 있을 걸세.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게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유진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것은 상사와 부하 직원의 악수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두 인간의 따뜻한 악수였다. 며칠 뒤 유진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공원 묘지를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하얀 국화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차가운 비석에는 사랑하는 남편, 자랑스러운 아버지 이선호라는 글귀와 함께 그의 온화한 미소가 새겨져 있었다. 유진은 비석 앞에 먼지를 손으로 닦아내고 조심스럽게 꽃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빠, 저 왔어요.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아빠의 이름 제가 되찾아왔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차가운 복수심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가 담긴 따뜻한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 퀀텀에 들어왔을 때의 막막함, 강태준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역겨움, 그리고 박선우 아저씨와 오 전무님의 도움까지 마치 어린 시절 연구실에서 아버지에게 하루의 일과를 종알거리던 그때처럼 한참을 이야기하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빠, 이제 저 갈게요. 제 삶을 살러 가야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비석을 한번 쓸어보고는 뒤를 돌아섰다. 눈부신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10년간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복수의 족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내일을 향한 가벼운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지로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한 명의 자유로운 인간이었다.